직장과 직업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코너. 또 오늘도 속살 파헤치기 전문가 홍익영 서울신문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박문성 해설위원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축구 해설가. 네. 그분 이 지난주 수요일에 출연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축구협회 문제를 다뤘어요. 제가 사실은 추가할못이에요. 축구 월드컵 네네. 때도 사실 저는 이렇게 다 보지 않고 막 자고 그러는 사람인데 지난 방송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추가할못인데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 박주호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축구협회 기술위원이죠. 현재 직함은 전 선수고. 근데 이분이 지금 축협을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비판을 했다가 지금 축구협회한테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비밀 유지해야 되는데 누설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고 궁금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홍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오늘 잡스에서 다룰 만큼 진짜 큰 이슈였고요. 네. 이게 비밀 유지 서약서 지금 축구협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 내용도 비밀이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 비밀이잖아요. 그것도. 비밀 유지 서약서의 네. 내용 자체가 비밀이에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는 어쨌든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박주호 선수가 축구협회 전력 강화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밖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 조항 때문에 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게 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런 계약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비밀이라서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비밀의 범위와 비밀의 그 범주가 사실은 모호할 거예요. 아마 다른 사건에서도요. 네. 그래서 이제 쌍방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회사와 개인이 싸우면은 뭐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맺은 비밀이 어디까지인지 내가 말을 해도 되는 부분이 어딘지 말을 하면은 안 되는 부분이 어딘지 이런 거를 아마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가 비밀을 누설했다는 지금 뭐 얘기를 축구협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뭘 누설했다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또 지난번에 박문성 위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무슨 외국 감독을 선임한다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다 축구협회에서 누설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근데 박주호 선수는 뭘 누설했길래 축구협회가 누설한 건 괜찮고 박주호 선수는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상반기 큰 이슈여가지고 저희가 자꾸 제가 나와서 이거 지금은 좀 사그라졌는데도 자꾸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어두워가는 분쟁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민희진 대표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게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비밀 유지가 걸려 있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한다. 주주간 계약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말하지 못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그 말하지 못하는 계약이란 게 있다라고 했고 다음 날 모 매체에서 그 계약이 어떤 건지 내용을 취재를 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으로써 저희가 그 하이브와 어두어 간의 주주간 계약의 내용을 알게 됐지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를 지켜야 되는 서약을 한 사람이 공개를 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의 형태로 공개가 된 거죠. 그럼 축구협회에서 그 동안에 나왔다. 그리고 박주호 선수가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나왔던 얘기를 설명을 좀 보태준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도 뭔가 비밀 유지 계약이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뭐 센 쪽은 박주호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일 수 있겠다라는 추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축구협회 얘기는 그런데 우리 기업 얘기를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 반도체 무슨 연구원이 뭐 대만 기업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게 사실 산업 스파이 역할이다.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또 막 여론이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 또는 국정원 수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난 한 20년 동안 차지했던 것 같아요. 기업의 중요한 기밀을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중요한 영업 정보를 갖고서 전직을 하는 사람이 처벌하는 일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 쪽 기술이 아무래도 많고 그리고 한동안은 저희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의 기술을 빨리 추격하기 위해서 사람을 빼가거나
하거나 기술을 빼간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컸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밀 서약이나 이런 거를 어떤 직원의 의무처럼 생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할 텐데요. 다만 그 영업 비밀에 대한 뭐 여러 수사나 아니면 그런 사건에서도 심지어는 이거는 그냥 회사가 전직하지 못하게 하려고 영업 비밀도 아닌데 억지로 영업 비밀을 건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정도였죠. 그러면 그거를 좀 많이 넓혀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회사하고 매년 연봉 협상하잖아요. 그렇죠. 연봉 협상할 때 네 연봉 옆에 사람 얘기해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꼭 듣는단 말이죠. 이런 것도 비밀 서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밀 서약이 너무 많고 사실은 어쩌면 이게 좀 남용되고 과잉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연봉 정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연봉제로 바뀔 때 개인별로 사인을 매년 받으면서 이 내용을 알리지 말라라는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 연봉 계약서를 이제 마지막에 확정된 거를 개인 이메일로 보낼 때 이거를 뭐 하면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퇴직할 때도 퇴직 과정에서의 합의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요. 뭐 채용 과정에서 받은 면접 질문까지 비밀에 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사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제출했던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막 비밀에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연봉제로 이제 그 봉급 체계가 많이 바뀌면서 많이 들어간 것이 이 비밀 서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좀 우리 직장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네요. 네. 한국에서 한국 직장인들이 많이 저거는 연구가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 저거는 그냥 저희가 여러 인사팀이랑 여쭤봐가지고 사실은 저렇게 막 너무 과학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홍 기자님이 만드신 정말 거예요? 많습니다. 설명 연봉 좀 정보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저기서 파란색은 회사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어라고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부작용을 저희가 좀 빨간색으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연봉 정보 같은 경우에는 왜 옆 사람이 저보다 많이 받는 거 알면은 괜히 기분도 나쁘고 일하기도 싫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직원 간의 갈등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성과가 좋은 사람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근데 저희 성과급제에서는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뭐 그렇게 연봉이 좋아지는 직원이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어서 사실은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당한 임금 격차요? 그리고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거는 보통은 대부분의 회사 복지라든지 회사 시스템이 노조가 있을 때 더 좋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잖아요. 이 연봉에서 비밀 계약을 집어넣으면은 노조가 있든 없든 그 차이가 확 줄어듭니다. 왜냐면 노조가 임단협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사람들의 연봉이 어떤지 그 수준을 알아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봉이 회사와 직원 개인의 1대1 계약 관계가 된다면은 노조가 그거를 임단협을 통해서 단체로 뭐 이렇게 협상을 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화면을 다시 좀 보여주시면은 이 비밀 유지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는 그 사실은 새로운 신규 계약을 할 때 비밀 유지 계약을 쭉 넣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7번에 보면 고객 정보 있잖아요. 이 고객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되게 특수한 쪽에서 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주로 프리랜서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미용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학원 강사들도 프리랜서로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용실 같은 것만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예전에 미스코리아 배출할 때처럼 무슨 원장님이 계시고 막 거기가 30년, 40년, 60년 하고 이런 체제가 사실은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있고 거기에서 그 프리랜서 미용사들이 계약을 통해서 그렇지만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디자이너를 보고서 저희가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데 이 디자이너분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직을 하는 것이 프리랜서에서는 다른 계약을 하는 거일 텐데 자신의 고객에게 저 어디로 옮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만두시면은 그냥 바로 그만두세요 아니면 어디로 가세요 라고 하면 네, 저 어디로 옮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고객이 거기에 따라서 뭐 정액권을 끊는 거를 그만 끊는다든지 그래서 이분이 쫓아서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제 그거를 고객 정보에 대한 비밀 서약을
어겼다. 그래서 이 미용실의 고객이지 이 디자이너의 고객이 아니었는데 이 미용실의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문자를 보낸다든지 하면은 이 미용실이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실 고소 고발 건이 조금 생기고 노동청에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나와서 중앙노동위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돼 있고 한데 이게 사실은 되게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성 그렇죠. 따져봐야 되죠. 네. 이게 정말 단골인지 빼내려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엄청 따져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직접 대면해가지고 뭐 머리나 이런 쪽은 만져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그 미용실의 그 고객이고 이 프리랜서 계약 때 이거는 영업 비밀 계약서 해가지고 제가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직할 때 활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계약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소비자로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 영업 비밀을 빼내가지고 뭐 경쟁사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회사 DB에 들어가가지고 엑셀 파일을 훔쳐다가 그걸 가지고 통째로 USB에 담아가지고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용사의 경우에는 그냥 고객하고 대화하면서 전화번호만 줘도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아니면 전화번호 받거나 이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보호 같은 경우는 영업비밀 그거에 관련 특화된 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거는 왜냐하면 정말 국가적으로도 되게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정리되고 있지만 그것을 본따서 많은 실무 현장에서는 그게 영업비밀이면 미용실에서는 우리는 고객이 영업비밀이고 뭐 저희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독자 정보가 영업비밀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자체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밀 계약서를 모든 직종, 전 직장인이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남발되는 순간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 거기 들어가서 거기 위원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를 해가지고 뭐 무슨 그러니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는 네. 전략강화위원이니까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을 그 회의에서 말한 거를 밖에 나와서 말하면은 비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의견인데 거기에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쓴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내 의견이 다른 데 가서 말을 하지 못하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박주호 선수는 딱 그 케이스인가요, 지금? 지금 현재로 보이기에는 그렇죠. 보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비밀 유지 계약서 서약서 자체가 비밀이니까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비밀로 묶는 것은 사실은 뭐 제 독재자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게 투명성을 저해야 하는 쪽도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박주호 선수 경우는 진짜 애매하네요. 위원이면 자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견을 주는 사람이지 이게 결정권이 있거나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냈던 의견들이 비밀이 된다. 본인은 냈던 의견인데 그 회의에서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 서약서니까 내 의견을 얘기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부작용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실 미용실이나 이런 쪽에서 프리랜서들이 많이 일하는 곳에서는 최근에 그 고용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분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성추문 이런 쪽으로 해서 할 때 회사가 조사권을 갖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비밀 유지, 그러니까 그 조사 내용이나 조사 과정, 조사 절차 같은 거를 비밀 유지를 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중에 그것이 뭐 언론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게시판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했을 때 사건이 커진다고 회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사실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는 분쟁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고 조정하는 거를 회사에서는 바라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밀 서약서 같은 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또 저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그 회사가 이런 내용을 매우 고지식하게 또 해석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취재한 것 중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신변이라든지 뭐 신고 내용이라든지 이거를 모두 비밀로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그러면은 가해자로 지목된 분은 그럼 자신이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가해 행위를 했는지 알아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변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그 내용을 모른 채로 그냥 잘못했다고 해. 너의 평소 언행이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쓰면 안 되겠니? 라는 식으로 회사 측에서 오히려 압박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어쨌든 아니 사건을 알아야지 사과를 하든지 하지 아니면 뭐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응분의 책임을 지든지 할 텐데 그 내용을 모르고 뭐 사건이 처리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그러니까 직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벌어지는 그 개별적인 사건은요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서는 되게 조사 과정에서의 일어난 그 밝혀진 내용들이 비밀이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성희롱 조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이런 게 조사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블랙박스가 생기고 조사 과정에 정말 정당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맞습니다. 근데 있겠네요. 이 정도의 블랙박스를 칠 정도면은 사실은 조사를 하는 사람 맘대로 하겠다. 조사를 하는 사람의 재량을 높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따라라라는 약간의 암묵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런 사건에서 이런 절차로 실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유지 대부분의 회사는 사실은 잘 합니다. 아니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 신고 내용을 신고의 그 당사자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막 만연한 그런 현상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어떤 현장에서는 그것을 고지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회사가 꼼수까지는 아니지만 회사의 약간 자의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약간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있는 게 취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도 있는데 저는 이제 넓게 경제 전체를 보면은 그냥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연봉이란 게 원래 성과나 능력에 따라서 책정이 계속 되면서 계속 바뀌어가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일 잘하는 사람 조금 보상을 더 받고 이게 이제 연봉제의 취지인데 만약에 이게 너무 비밀이 지켜져야 되고 해서 연봉제도 성과급제도 자체가 이게 왜곡이 되면 경제 전체 비효율이 생길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인 게요. 성과제 연봉은 평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평가가 누가 A를 받았고 누가 C를 받았고가 회사와 이 받은 사람의 그냥 개인적만 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C를 받았다고 하면은 A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A를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이만큼이 더 했기 때문에 A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저에게도 그럼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게 아니라 기분만 나쁜 겁니다. 그리고 A를 받은 경우에도 왜 A를 받았는지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면 C를 받는구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될 텐데 라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봉이 연동되고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선순환 모델인데요. 이것이 다 비밀에 붙여지면서 조직을 좀 신뢰하지 않게 하고 우리 조직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갖게 하고 특히 이런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조직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세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얼핏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다른 나라도 이런 문제들이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왠지 이런 거 더 엄격하게 할 것 같고 이런 그 선입견이 있는데 어때요? 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아주 공론화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요. 외국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캠페인이 사실은 되게 크게 일어났었더라고요. 영국에서요 있었던 캠페인인데 Can Buy My Silence입니다. 그러니까 내 침묵을 사지 마.
나한테 내 침묵을 너희의 이권으로 생각하지 마라는 내용의 캠페인인데 20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입틀막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맞습니다. 갑자기 좀 입틀막 나오는 게 좀 무서워지긴 하는데요. 어디서 주로 하고 있나요? 예,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것이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아니면 성추행 피해 같은 거 이런 부분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다른 데서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비밀 서약서를 씀으로써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라는 쪽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두 사건이 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해자는 회사를 떠나게 되고 예를 들면은 피해자는 정당한 응분의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원하는 보직을 가거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비밀 유지 서약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비밀 유지 서약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비밀이 되어서 아무도 이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가해자가 뭐 징계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은 되게 정상적으로 사표를 쓰고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과거가 그냥 묻혀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밀이라는 거는 좀 더 힘 있는 쪽, 그 다음에 조직이 있는 쪽, 그리고 업계에서 명망이 있는 쪽에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어해서 너무 좀 부당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거를 그 남용을 막자는 게 이 캠페인이었습니다. 캠페인이면 그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을 고치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런 비밀 유지 서약 하지 말자 이렇게 서약하는 이런 식인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비밀 유지 서약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아니죠 최대한의 그거를 좀 규정을 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옛날에 영화 산업이나 이런 데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는 뭐 돈이 있는 쪽이나 아니면 감독 그쪽에 이렇게 되게 맞게 맞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표준 계약서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밀 서약서 자체가 계약이니까 그 계약이 너무 사회적인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 표준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는 뭐 영국의 여러 기업에서 이 기준을 그때 배워가지고 실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지금 화면에 뜬 거 보니까 성희롱, 괴롭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비밀 서약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피해를 어디에도 알릴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생각을 해보면 비밀 서약서를 썼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내가 이 사실을 알리고 어디까지는 내가 이거를 감수하고 하는 부분을 정할 때 이 서약이 되게 족쇄처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비밀 서약서 이 영국에서는요. 비밀 서약서를 쓴 이런 성추행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자기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점점 고립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나눌 수 없다는 거는 결국은 자신의 처지가 고립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인권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아직 그런 캠페인을 들어본 것 같진 않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없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힌 거 조직 문화를 취재하고 기획 기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후속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주호 선수 사건이 생기면서 좀 본 것이 뭐냐면은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남발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저희가 연봉계약서 쓸 때 사인 하나 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인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나의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인식만 가져도 많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끝내주는 경제 먼저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할 네. 기획 기사 쓰실 건데. 아니 끝내주는 경제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면은 저희가 기획하지 않아도 모두가 약간 이것은 이상한데라고 한번 계약서라도 한번 더 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 서약하고 관련해서 부당하거나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홍희경 기자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궁금한 거 또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 연봉 계약할 때 그냥 부속 문서처럼
사인을 옆에다 놓고 연봉에 대해서 뭐 100만 원 올리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게요 한 다음에 네. 사인하고 그 다음에 부속문서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에 하고 네, 막 사인을 다 한단 하죠.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비밀유지 서약서는. 근데 그러면 이건 빼고 합시다. 내지는 이 비밀유지 서약서에서 이거는 저는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굳이 권하지는 않는 게 사실은 판례로 이게 넘어가면은요. 네. 판결로 가면은 되게 판결에서는 이곳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연봉에서 이렇게 뭐 계약서 쓰고 저희가 회사에서 많은 계약서 쓰는 부분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직과 전직, 특히 동종업계로의 이직과 전직을 못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갖고서 중국으로 이직을 했을 때 이럴 네, 때가 네, 실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로 들었던 미용사의 경우에도 이분이 전직이나 이직을 했을 때 나오는데 이직과 전직을 했을 때에 이분이 갖고 간 뭐 영업 비밀이 정말로 회사에 좀 그게 정말로 회사에 정말로 너무 중요해서 이 사람이 갖고 가면 이 회사가 영업을 못할 정도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많이 증명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분쟁 같은 거요. 특히 조직이나 거대한 조직과 개인이 싸우는 문제에서는요. 이겨도 개인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 내야 되죠. 시간 내야 되죠. 일단 이직과 전직한 회사에 저 재판 가야 돼서 오늘 연차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괴롭히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송 자체를 좀 물론 소송은 누구나 걸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뭔가 사법부의 작동하는 그런 거는 많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제약을 걸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소송에서도 회사도 뭐 이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를 좀 남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뭔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인식 전환이 좀 사회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이거를 소송으로 가서 남발하지 말자. 그리고 판례는 사실 개인의 뭔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비밀이 지켜야 할 의무보다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 해외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도 그렇고 뭐 호주, 뉴질랜드 이쪽에서 이 비밀 서약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법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있으면은 저희 너무 갖다가 한국식으로 잘 바꿔서 네. 잘 적용해서 오히려 그 나라보다도 저희가 좀 잘 운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도 좀 하고 그리고 약간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이 비밀 유지 서약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회사들이 이거를 1년에 몇 개를 쓰고 있는지 직장인은 얼마를 쓰고 있는지들을 조사해서 한국에서도 이게 남발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약간 표준 계약서처럼 좀 그런 방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비밀유지 계약서 사인을 하긴 했는데 지금 뭔가 부당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권리하고 관련해서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 사인을 하기는 했어. 걸릴 것 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상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변호사한테 상담해야죠. 변호사한테 상담하고 이 비밀 유지 서약서, 내가 쓴 비밀 유지 서약서는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네.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근데 사실은 좀 활동하는 단체가 있네요. NGO나 노동조합이나 아직 이런.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 외국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Can Buy My Silence 그곳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많은 캡처 부분이 그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제가 한 거기도 한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과 맺는 일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비밀의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비밀이 아닌데 좀 과잉됐는지를 그걸 좀 보시면은 바로 판단을 하시기 아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식을 갖는 거 그게 사실은 공허하긴 하지만 약간의 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희경 기자하고요. 비밀 서약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연봉계약 비밀부터 시작해서 지금 박주호 선수가 축구협회하고 벌이고 있는 논란의 핵심에 있기도 한 이 문제인데 우리 권리는 우리가 알아서 좀 잘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 내리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